안녕하세요, 정관입니다. 간호사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중 매일 2번, 3번씩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죠. 바로 투약. 투약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신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액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고요. 물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생 때처럼 양리학 책을 들고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우리는 학생이 아니다. 이번에는 신규 간호사의 약물 공부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에 출근을 해보면 참 많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약장에 수액, 알약, 앰플 등 비품약들이 쌓여있고 병동 카트를 열어보면은 환자에게 들어가야 되는 약물들이 뭉텅이로 놓여있죠. 저번 영상 의학용어 공부 요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규 선생님들에게는 시간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일하는 센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하려겠지만 이렇게 시간은 없고 해야 할 것이 많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잘 따지셔야 돼요. 약물 공부하라고 하면 많은 신규 선생님들이 EMR에서 환자 한 명 한 명 열어가면서 처방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적어갑니다.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한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효율이 좋지 않거든. 자, 그러면 약물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녹이치는 가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향정 마약, 수액, 앰플과 바이알, 피오 경구역의 순서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향정과 마약의 첫 번째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리 잘못하면 부서 전체뿐만이 아니고 병원 전체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막내 잡에 향정마약 카운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수액이 두 번째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비품 수액의 경우 가지수도 적고 사용 방법 역시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공부할 내용이 금방 검색되기도 하고 후딱 빨리 공부해서 끝내버리고 다른 어렵고 복잡한 것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앰플과 바이알이 세 번째인 이유는 수액과 함께 엮어서 공부해야 하고 투약 경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투여하는 앰플 바이알도 있지만 수액에 섞어서 써야 하는 것도 있죠. IV, IM 병행 투약이 가능한 약물도 있고 IV는 안 되는데 IM은 되는 약물도 있기도 하고요. 항생제나 응급 약물들이 보통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빨리 공부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피오, 경구약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피오를 생각하듯이 종류가 아주 많고 피오 같은 경우는 앰플이나 바이알처럼 한 번에 알아보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투약 시간에 따른 차이 등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기도 하고 자, 피오들 중에서 저는 부서비치 피오, 환자에게 들어가는 피오, 지참약, 자가약이라고 부르는 피오 이 순서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병동에 비치된 피오는 보통 갑자기 상황이 생기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주 진단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공부할 부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도 하고 환자에게 들어가는 피오는 부서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등이 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로테이션이나 아예 작정을 하고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하는 동안 주구장창 보게 되는 것들이니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약, 지참약이라고도 하죠. 타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로컬에서 따로 타다 먹던 약을 들고 온 경우가 역인데 병원마다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약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약일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처방전을 들고 오면 차라리 이 약에 대해서 찾고 공부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일이 약전 조회나 의약품 식별을 시도하거나 찾아야 되고 양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다음번에 언제 볼지도 모르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한다 그래 갖고서는 다음번에 또 써먹을 이런 효율이 좋지 않기도 하죠. 이제 약에 대해 공부할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한 병원 EMR 처방 목록에 보면 약전조회 기능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방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바로 드러그 인포 이런 곳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정신없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물론 따로 들어가거나 약학정보원, 의약품 안전나라 등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되고 저처럼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 약물은 구글에도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구글에 검색하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주로 검색이 되므로 이번에는 좀 비추하고 싶습니다. 국내 포털 쓰는 게 국내에서 쓰는 약 찾기는 편해요. 제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편하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 같은 약의 다른 용량이나 비슷한 약물에 뭐뭐가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보여주거든요. 자, 검색을 했다. 많은 정보가 뜰 텐데 이거 다 어려워야 하냐고요? 이제 학생 아니라고 했죠? 나중에 업무 요령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내가 일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름, 성분명, 약어, 모양, 대표 효과, 용법, 금기 및 주의사항 이렇게 요약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름, 당연히 이름이 뭔지 알아야 검색도 하고 찾아서 가져다 주기도 하겠죠. 성분명은 약을 찾으면은 앰플이든 피오든 성분명이 같이 뜹니다. 이 성분명을 왜 외워야 되느냐? 환자가 불안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면서 약을 하나 달라고 해서 노티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알프라졸람을 주래. 근데 내가 공부했던 비품약들 중에는 알프라졸람이 없는데?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 항생보감하면 잔압함 있잖아. 공부 안 했냐? 여기서 잔압함은 제품명이고 알프라졸람이 성분명인 거죠. 의외로 의사나 약사들이 성분명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명과 성분명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약들은 약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약 타이레놀은 제품명, 아세트아미노펜은 성분명, AAP, 약어 이렇게 말이죠. 실제 임상에서는 수시로 약어들을 쓰기 때문에 약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정식 약어가 아니라 그냥 부서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부르는 약어일 수도 있으니까 센스껏 눈치껏 알아내서 같이 사용하세요. 약을 검색하면 사진도 같이 뜰 겁니다. 모양을 알아야 굳이 봉지 안에 개별 포장이 되어있지가 않더라도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일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선생님 이거 무슨 약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볼 때가 꽤 있어요. 보통 한두 개만 보여주면서 말이지. 이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무슨 약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도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대표 효과는 왜 굳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 예전 영상들 중에 노티 요령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똑한 간호사는 의사에게 노티를 할 때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줄까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야 하고 노티를 하면은 이거를 주라고 할 것 같은데 부서 비치약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노티하는 동안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으니까요. 환자가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보자마자 대답할 수 있어야 좋게 보이겠죠? 용법도 따로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경구약이라고 해서 식후에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식전이나 식간에 줘야 할 수도 있고 경구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아니라거나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하기도 하며 씹기도 하고 주사제라고 무조건 IV, IM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 투약오를 사고 쳐서 보고서 쓰게 되는 경우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금기 및 주의사항도 추가로 공부해야 됩니다. 약전 조회를 해보면 보통 가장 아래쪽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엄청난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거나 관련 이슈들 위주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경우 음주 투약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 타이레놀의 일일 최대 용량은 4000mg이다 등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뮤테란과 암브록솔이 있습니다. 둘 다 식약처 분류는 진해 거담제거든요. 근데 암브록솔은 항생제와 병행 투약이 가능한데 뮤테란은 안 돼요. 항생제 안정성에 영향을 주거든. 공부 빡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약물 공부는 빡시게 많이 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선생님들에게는 시간이 없죠. 손댈 엄두가 안 달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하자. 제가 추천드리는 약물 공부 순서는 향정마약, 수액, 앰플과 바이알, 피오. 피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병동비치 피오, 환자에게 들어가는 피오, 지참약, 자가약. 약물 공부할 때는 EMR 약전조회를 이용하거나 드러그인포, 약학정보원, 의약품 안전나라, 네이버 등을 검색하시고 찾아낸 내용을 공부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하되 이름, 성분명, 약어, 모양, 대표효과, 용법, 금기 및 주의사항으로 요약을 해보자 입니다. 자, 힘들 거예요. 저도 거쳐온 과정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호사로 성장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신규 기간에 꼭 지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약물 공부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된 또 다른 요령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건강하게 빌며 개치네시